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이번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 11번째 시간을 녹화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잡히면 나라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사무처 등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은 본인들이 직접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을 피난 보냈음에도 국회 측에 대통령의 피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6월 27일 오전 4시 국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신성모 국방장관의 피난 제의를 거부하고 서울 사수를 결의하고 이승만에게 통보하러 찾아갔으나 이때는 이승만이 불과 조금 전 경무대를 떠난 다음이었다. 잠깐만요. 무초 미 대사가 6월 27일 오전 6시에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 대통령과 대부분의 강요가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갔다고 나오고 2시간 후인 오전 8시에 보낸 전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무초 미 대사가 그 본국으로 전보를 쳤는데 이때가 6월 27일 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25가 발발한 지 이틀 후죠. 이틀 후 아침 6시에 이제 그 대통령과 대부분의 장관들이 서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본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전 7시에 신성모 총리 소리가 나를 찾아와 대통령이 오전 3시에 진해로 떠났고 강요들은 오전 7시에 남쪽으로 출발했으며 모두 특별 열차로 이동했다고 확인해 줬다. 1950년 6월 27일 오전 8시에 무초 주한 미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이다. 무초 주한 미 대사가 이런 그 내용을 본국에다가 이제 통보한 것이죠. 이걸로 보아 나머지 강요들도 이승만이 경무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난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머지 강요들도 대부분 27일 아침에는 이미 상황을 알고 떠났다는 뜻이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것은 다음날인 28일이다. 이승만 일행은 처음에 대구까지 내려갔으나 이승만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6월 27일 오전 11시 이승만은 대구에 잠깐 내려 조재천 경북지사와 유승열 제3, 4단장을 만난 뒤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6월 27일 오후 4시 반 이승만이 대전에 도착했을 때 강요들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여 대전에 임시 수도를 세웠다. 6월 27일 밤 10시 이승만은 대전 임시 수도에서 다음과 같은 육성 방송을 했다.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6월 27일 날 밤 10시에 대전에서 이승만이가 국민들한테 육성 방송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어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원조를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싸울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연락하여 현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내 나는 오후에 맥어더 장군의 전보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적군을 막을 아무런 무기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다.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미국군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맥어더한테 연락을 했는데 맥어더 장군이 오후에 미군이 참전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맥어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 물자를 보내는 중이며 이는 빠른 시일에 도착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방송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고 모든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용감한 군경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적은
전차, 탱크, 전투기, 전함 이런 걸 몰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아무런 무기가 없다. 참으로 이게 암울한 상황이다. 그런데 맥아더한테 연락을 했더니 맥아더가 다행히 미군을 참전해 줄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들을 공화국에 충실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방송에서 이승만은 적군이 서울 인근까지 진출했고 국군은 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보통 알려진 것과 달리 국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26일과 27일 낮까지 국방부나 다른 인사들이 서울은 안전하다는 등 의정부를 탈환했다는 등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떠들어댄 것에 대해 이승만이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통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안전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는 그 당시 그 이승만이 한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나 뭐 이런 데 관계 있는 인사들이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승만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서울이 안전하다. 여러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무위키에.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아직 피난 가지 못한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으나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어 끊긴 상황이었다. 다리를 폭파하는 것 자체는 군사작전상 당연한 일이었으나 너무 이른 타이밍에 폭파했다는 점과 전쟁 초기에 서울 시민들에 대한 피난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다리 폭파로 인해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폭파도 이승만이 지시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 인도교 폭파 참고. 이 나무위키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나무위키를 읽어보면은 정말 나무위키는 백과사전답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나무위키는 우파들의 논리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좌파들의 논리를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리를 폭파하는 것 자체는 군사작전상 당연한 일이었으나 너무 시간이 일렀다고죠. 타이밍이 너무 이른 타이밍에 폭파했던 점과 전쟁 초기에 서울 시민들에 대한 피난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다리 폭파로 인해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리 폭파로 인해서 수백 명의 그 민간인들이 다리 위에 있던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당시 다리 위에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민간인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존의 설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사망자 대부분은 다리를 건너던 경찰들이었다. 이 인도교가 폭파돼서 사망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아니라 그 다리를 건너던 대부분의 경찰들이었다는 겁니다. 경찰들이 죽은 것이지 당시 다리 위에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민간인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존의 설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뭐 다리 위에 있던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는 근거가 빈약한 자료라는 것이죠.
하여튼 대전 임시수도에 며칠간 있다가 북한군의 공세 전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 일행은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일반적인 육로를 통해 추풍령을 지나면 남로당이나 공산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일행은 7월 1일 대전을 떠나 오후 3시에 목포에 도착했고,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해군 514정을 타고 7월 2일 오전 11시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군 309정이 호위함으로 함께 따라왔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이가 그 대전에서 부산을 즉시 차를 타고 육로로 갔으면 빠를 텐데 육로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를 타고 이 산길로 가다가 산길을 달리다가 산에서 어떤 그 남로당 빨갱이들이 나타나서 그 대통령이 탄 차를 저격하지 않을까, 이런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 대전에서 목포로 향했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휘잉 돌아가지고 부산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 가는 과정에서 이 프란체스카가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 프란체스카가 거의 뭐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 인사불성으로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움직이는 이런 동선은 극비입니다. 그거를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항시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데 대통령 어디로 맨날 매달 며칠 몇 시 어느 장소로 이동할 것이다, 그런 걸 알려주면 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항시 극비입니다. 1950년 10월 30일 평양시청 환영대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 이제 평양을 탈원하고 평양을 빼앗고 평양시청에서 이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승만이 왜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또 흐르는데, 이승만이 왜 이렇게 박해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말이죠. 물론 이승만이가 잘못한 점도 많고 죄악이 있으니까, 이승만의 죄악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이승만이가 박해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출세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제대로 천사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거의가 대통령 지낸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잘못한 게 있어서도 비난을 받겠지만 그 비난하는 그 심리 저변에는 출세한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제대로 이 찬사를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 출세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부동 전투 등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연합군은 38선 인근까지 밀어 올라갔고 그 상태로 전진을 멈췄다. 1950년 9월 30일 이승만은 군 간부들을 불러 왜 38선을 넘어 북진하지 않느냐고 호통쳤다. 정일권의 회고록에 따르면 38선이 어찌 됐다는 건가? 무슨 철조망이라도 쳐 있다는 건가? 장벽이라도 쌓여 있다는 건가? 넘지 못할 골짜기라도 있단 말인가? 라고 했다고 한다. 이승만은 이때를 통일의 기회로 생각했고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을 내린다. 국군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었고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 20일 평양에 입성했다. 그 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중공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왔다.
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이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복원한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를 다 이제 찾았는데 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참 그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과 한국군은 되도록 38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강력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38선을 넘게 되었어요.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격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왜 38선을 넘기를 꺼려 했느냐면은 이 38선을 넘으면은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중공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38선을 넘는다는 것을 꺼려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중공군이 개입했죠. 6.25 전쟁 2주년을 맞아 1952년 6월 25일 충무로 광장에서 이승만이 연설을 하였는데 김시현의 사주를 받은 유시태라는 의열단 출신의 노인이 이승만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권총은 불발돼 이승만은 죽을 위기를 넘겼다. 1952년 7월에는 정치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임시수도 부산을 포위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을 협박해 발췌 개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1952년 7월이니까 이 부산에 이제 정부가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인데 이 피난 중에도 이승만이 이렇게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췌 개헌까지 했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 지원 물론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 신세라고 하죠. 아니 정부가 부산까지 피난을 갔으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극약 처방으로 이런 개헌까지 하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죠. 그러나 완전히 휴전이 됐으면은 자기 물러나야죠. 스스로 물러나야지 계속 해먹으려고 하다가 3.15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다고죠. 그런 거는 정말 이승만이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이렇게 그 개헌까지 하고 정치 파동을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인 거야.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휴전이 된 다음에는 이런 그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중국 인민군 지원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미국이 휴전을 추진하자 이승만은 중공군 100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민에 대한 사형집행 영장이라며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을 할 수 없다고 극렬히 반대했다. 미국이 한국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한국전에 와서 죽은 미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때 한국이 무기나 제대로 있었어요. 전부 다 이 미국이 무기도 되고 미국 유엔군이 무기를 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유엔군 중에서도 저 유럽 작은 나라들은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만 명이라는 미국 군대가 사망한 걸 보십시오. 미국의 지원이라는 건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을 지원하지, 무기를 지원하지. 그러니까 미국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도 이게 장기화가 돼가고 있다. 한국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뭐 언제 전쟁이 끝날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원을 당장 끊어버리자니 한국이 또 멸망하겠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휴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휴전,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주의 진영과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미국의 정책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휴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승만이는 휴전을 극렬히 반대하는 겁니다. 한국의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을 절대 할 수가 없다. 휴전을 하면은 공산 측이 부러진 날개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그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든든한 안전보장을 해주고 휴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휴전 협정을 아주 극도로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거제도의 반공포로까지 석방하기 이르렀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공산주의와 결탁을 해가지고 휴전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가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이는 이렇게 한국에 아주 확실한 안전보장 없이는 절대 휴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보니까 점점 이 휴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산통을 깨버리기 위해서 그의 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공산국과 이 휴전 협정을 맺은 게 뭐냐면은 서로 간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휴전이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거든. 서로 간의 포로를 교환하자는 조건에서 휴전이란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승만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반공포로를 제 마음대로 석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로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가 포로 교환을 한다는 조건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이승만이가 자기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휴전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게 휴전도 또 깨졌구나.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 반공포로 석방을 했다는 소식을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듣고 아이젠하워가 아주 땅을 치고 책상을 땅 치고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아이젠하워가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책상을 탕 치면서.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이를 납치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이승만을 납치해서 감금시키고 대통령으로서 행위를 못하게 만들고 미국이 틀어 앉아서 이제 한국을 휴전시키겠다 이거예요. 강제로 이승만이를 감금시켜 놓고 미국이 타고들어서 공산 측과 휴전을 합의하겠다.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영국의 여러분들 영국의 처칠 수상이잖아요. 처칠 수상이 또 이 얘기를 들었어. 한국이 이승만이가 글쎄 반공포를 석방을 해가지고 휴전의 산통을 깨버렸다.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처칠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이 이승만이는 서방 국가의 이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미국과 영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이가 반공포를 석방한 것이 서방 진영의 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영국은 이승만이가 반공포를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물론 영국도 참전을 했잖아요.
영국도 참전해가지고 자기네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싸우다가 죽고 이랬단 말이죠. 무기도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영국이 빨리 한국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휴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한국전이 기약 없이 오래 가거든.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계속 미국은 동아시아 한국전에다가 젊은이를 죽이고 무기를 갖다 대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 수장이 공포를 느끼는 거야.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은 전 세계 이목이 지금 한국 전쟁이 집중돼 있거든. 전 세계 유엔군이 다 한국에 가서 싸우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은 그 유엔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력과 가장 많은 무기를 투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저렇게 한국전에 최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미국의 온 신경이 한국전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일이라는 건 생각 밖의 일인 거야. 이러다가 이 소련의 스탈린이가 또 유럽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유럽의 안전보장을 생각해서 처칠이가 그렇게 한국전이 빨리 휴전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승만이가 반공포로 석방한 것은 우선 아이젠하워한테 큰 분노를 안겨줬고, 아이젠하워가 그 소식을 듣고 탁자를 탁 내려쳤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를 납치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단지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제스처 하나로 강대국을 상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뭐냐면 허정이라는 사람이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1953년 6월 26일 반공포로 석방 직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공군이 100만이나 이북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그 이승만이가 외국의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그 외국의 기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공군이 100만이나 이북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휴전이 불가능하다. 거듭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1954년 1월 17일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서구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행위는 곧 미국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To cease fire, and we cannot cease fire under this term. Therefore,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fight. I have received many letters and telegraph cable messages from all over the world, mostly from America. Some of which say. 이런 갈등이 지속되자 1953년 5월에는 미국은 필요할 시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이란 놈이 그렇게 반공포로 석방까지 시키고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휴전 회담에 재를 뿌리고 나오니까 아이젠하워가 아주 땅을 치고 이승만 나쁜 놈이라고 격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을 제거하겠다는 계획까지 미국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죠. 이승만은 미국이 원한 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은 눈엣 가시였고 그를 제거하고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었다. 일전에는 1952년 8월 2일 진해 앞바다에서 미 CIA가 배에서 낚시를 하던 이승만에게 11발의 총을 쏜 사건도 있었다. 내가 그렇잖아요. 진해 앞바다에서 이승만이가 배를 타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낚시질을 하는 이승만을 향해서 미국 CIA가 11발의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야, 이승만이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우리 말을 순순히 들어주질 않네. 아니 우리 말을 들어줘야 뭘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지.
아피캄캄한 거야. 미국 측에서 이걸 아피캄캄한 거야, 이걸. 이승만이 때문에 뭐 도저히 무슨 일을 못하겠네. 근데 이게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참 이게 밉기는 하는데, 밉기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독한 반공주의자거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지독한 반공주의자라.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찌할 수 없는, 아마 이승만이가 지독한 반공주의자가 아니었다면은 그때 이승만이는 미국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이승만이를 제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이 아주 너무나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거든. 또 자기네 말을 안 듣는데 너무나 지독한 반공주의자다 이거야. 그래서 제거를 하지 못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후 제2, 3대 대통령 연임과 퇴임, 그다음에 하와이 망명과 사망, 그다음에 하와이 망명과 사망이 나옵니다. 전후 2, 3대 대통령 연임과 퇴임, 이건 프리스턴 동기인 미 국무장관 덜레스와 이승만은 휴전 협상을 앞두고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대치 속에서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이 이제 1908년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라는 겁니다.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이승만인데 프리스턴 대학 동기라는 겁니다. 같은 동문이죠.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인데 서로가 그 휴전 협상을 두고 서로가 한치 양보도 없이 고집을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 이전부터 미국은 이승만에게 전후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이 철군하고서 미국이 약속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승만은 부상포로 교환협정 조인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며 압박하였다. 아이젠하워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하는 문맥도 난폭하고 내용도 폭 과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안심시키고 무마시키려고 곧 답장을 적어 보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한테 서신을 보낸 게 뭐냐면은, 휴전을 하려면은, 너희들 휴전을 시키려면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여기 군대가 주둔해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휴전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아이젠하워한테 보냈는데, 아이젠하워가 그 이승만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승만의 말이 거칠더라. 아주 막말을 하는 그런 편지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이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처칠은 대단히 불쾌했으며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은 회고록에 당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처칠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이승만이가 서방 세계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충격에 휩싸였던 겁니다. 산통을 깨버린 거죠. 산통을 깨버렸다. 우리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산통을 깨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미군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많은 그 무기들이 그냥 엄청난 미국의 돈들이 무기를 사가지고 대주는데 이 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한심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휴전을 시키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다독는 거야. 6월 17일자로 나에게 보낸 이 대통령 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폭탄이 터졌다. 2만 5천 명의 비공산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탈출했으며
이 사건에 한국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이들 2만 5천 명의 포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 포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급로나 후방지역 안전에 위협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존재는 우리가 몇 달 동안 북한과 중공에 대해 주장해온 입장의 바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라는 그런 못된 행위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신뢰하고 도와줬던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신뢰를 깡그리 깨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미국으로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탁차를 치고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격분했던 거 아니에요. 1954년 8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승만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모습, 뒤에 닉슨 부통령이 의장석에서 하원 의장과 함께 참관하고 있다. 이승만은 여기서 총 33회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승만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의회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통령 닉슨이가 앉아 있는데, 이때 닉슨이가 부통령이었었는데 나중에 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닉슨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승만이 던진 수에 휘둘리게 되었고, 결국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협상이 끝나 미국 대표단이 떠난 뒤 이것이 공수동맹이니야 라고 하면서 이를 기뻐했다고 한다. 그 결과 휴전 이후 1953년 10월 이승만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미국의 대한국 안보 보장을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승만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진짜 자손만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한국은 자손만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54년 8월 2일 뉴욕의 한미협회 재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승만. Thanks America for its help, but says he did not come to ask for more aid. States his plea for cooperation towards stop. A mighty crusade to get rid of these many countries' totalitarianism. It is true that we are in a different situation.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에 가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고층 빌딩에서 이제 색종이를 뿌리는 겁니다. 막 색종이를 뿌리고 하잖아요. 이게 고층 빌딩에서 색종이를 뿌리는 겁니다. 예.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 시민들에게 열렬한 환호 속에 카퍼레이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39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화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